이태준의 돌다리를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보고요. 내용을 바로 볼게요. 정거장에서 샘말 십리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될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면서까지 그 공동묘지 쪽을 바라보았는가? 바로 창옥이의 무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자, 창옥이의 무덤이 있어요. 누군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죠.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다. 다만 오누이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이, 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벌써 죽었다는 거죠. 죽어서 지금 저기쯤 묻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예전에는 이렇게 의사들이 왔어요. 요즘은 이제 들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면 구급차를 타고 가거나.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의사들이 왕진이라고 해서 집으로 옵니다. 자, 의사를 청해왔어요.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했다. 하하. 하라는 대로. 사실 이제 요즘은 환자가 가는 게 당연하지만 이때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었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진찰을 잘못한 거죠.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죽었는데 여동생이 죽었는데 맹장염으로 죽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한 그때부터 맹장염이라는 걸 조금 빠르게만 파악을 했어도 이걸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이 무능한 의사, 창섭의 입장에서는 무능한 의사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호가 죽은 거죠. 안타깝네요.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요즘 같으면 이제 뭐 고소해야죠. 네, 의료사고니까. 그때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전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대학이죠. 의학 전문대.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전문대학이라고 안 하죠. 요새 이제 4년제, 전문대학은 이제 2년제 대학을 전문대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게 정식 대학이에요. 전문대학이. 그래서 의전으로 들어갔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맹장 수술로는 서울에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권위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이의 죽음에서 계기가 된 거죠. 누이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이 창섭이가 굳은 마음을 먹고 이제 맹장과 관련된 그런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옥이의 무덤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거죠. 창옥이라는 이 동생이 이 창섭에게 굉장히 좀 각별했던 그런 동생인 거죠. 아니 뭐 동생이 다 각별하긴 합니다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 그다음 백구 쪽으로 볼게요.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자, 이제 우리가 앞뒤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그 사건 전개 과정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 뭔가 병원을 확장할 계획이 있나 봐요. 그쵸?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네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이게 좀 말투가 약간 어색하죠? 조금 이상하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 소설이에요. 일제강점기 그 시대의 소설이에요. 개화기 때. 그러니까 이제 옛날 말투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뻐해다구 뭐 이런 말들이 쓰이는 거예요. 네. 어쨌든 걸어놓으마.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요 재우쳤다는 여러분 좀 뜻을 알아두세요. 이거 뜻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재촉했다 라는 뜻입니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졌고 바닥도 평탄하다. 비 나오면 지늘게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쉬웠는데 십상이었다. 쉬웠다. 소바리는 이제 짐을 실은 소를 뜻해요. 짐을 실은 소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가 십상이었는데 이거 쉽상 아닙니다. 십상이죠.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요거는 지금 제가 이게 뭐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요렇게 체크를 할 건데 여기까지예요. 여기 닦아졌다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끊으셔야 되고요. 자, 요게 지금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창섭이의 아버지 덕분이에요. 창섭이 아버지가 이 마을의 길들을 단단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평탄하게 닦아 놓은 거예요. 네,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 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던 것이나 밭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밭에다가 돌로 담을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밭에 대한 애정을 알 수가 있어요. 밭에 대한 애정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보시면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근검은 부지런하다, 검소하다 나와 있죠. 부지런하다, 검소하다.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때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 소문난 영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어서 밭을 늘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밭을 뭐 더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뭐 농사를 잘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밭을 더 사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밭을 물질적 가치로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 때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의대, 지금도 의대가 학비가 가장 비쌉니다. 그죠? 한 학기에 한 뭐 600, 700 뭐 이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높아졌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들의 학비를 대야 했기도 했다는 거죠. 큰 부담인데다가 거다가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선 뭐러니? 그러니까 이걸 땅을 더 사서 모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내 한 몸이 지을 수 있는 농사의 그 어떤 양은, 땅의 크기는 좀 정해져 있죠. 너무 넓으면 나 혼자 이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드럭드럭 탐내 모아서 뭐러니? 할아버지께서 새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논.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예전에는 똥을 싸면 그 이제 쇠똥이든 사람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똥을 싸면 그 똥을 볏짚이랑 이렇게 섞어요. 잘 섞어서 썩힙니다. 썩혀요. 썩혀서 그걸 밭에다가 뿌리면 그게 거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이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뭐 화학 비료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그 정도의 애착이 있었던, 애정을 가지고 가꾸셨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논으로. 자,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은 밑에 나오는데 바위나 돌이 삐죽삐죽 나온 곳, 그러니까 바위나 돌이 있던 곳을 밭으로 개간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지금 다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밭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창섭이한테 치면 증조 할아버지죠. 그렇죠? 창섭의 증조부와 조부의 밭에 대한 애정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그냥 창섭이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렸어요. 창섭의 증조부와 조부의 밭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 더 건논으로, 기름진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일 게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좀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벅차다, 이런 얘기죠. 더 모으면 뭐하니 하고 절용해, 절약을 해서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빗두른 논배미를 바로잡기. 자, 이제 다듬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죠. 논배미를 바로잡고 밭에 돌을 줄여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고 겨울엔 둥마기를 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이제 학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의사가 됐으니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나왔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길이 굉장히 잘 돼 있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해놓으신 거죠.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근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어요. 왜? 아무한테나 주면 농사 이상하게 지으면 이 기름진 논이 다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잔홍으로 버티어왔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아버지의 애정, 땅에 대한 애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힘든데 힘든 건 힘들고 또 농사라는 게 항상 내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다 주는 건 또 아니거든요. 홍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농산품은 가격이 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부가가치가. 그래서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땅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농사 안 지어 고되게 힘들게 농사 지어 뭐합니까? 그냥 소작을 주는 거죠. 소작을 주면 난 가만히 있어도 소작 그 도지가 도지라고 하거든요. 그 땅 빌린값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건물주 같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소작을 주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땅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농사에 대한 애정도 있어요. 땅에 대한 애정, 농사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잔홍으로 버텨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들어가는 힘에 비해 좀 이렇게 남는 게 없다. 많이 거두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가지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일꾼 3명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린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인건비를. 그죠? 그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인 겁니다.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자 여러분, 이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어떤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입니까? 물질적 가치관이에요. 땅을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돈으로만 이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돈으로 이것을 가치를 매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려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돈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소중한 마음,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어떤 그 농사를 지어왔던 그것에 대한 어떤 애정, 뭐 이런 것으로 이 땅을 지금 개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간은 아니고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고르다는 거죠. 바닥이 평평하다.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게 이제 창섭이가 여기에 온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병원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죠. 근데 그 병원을 늘리려니까 이제 좀 목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병원을 좀 늘리고자 그 부탁을 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이건 이제 담보를 잡힌다는 뜻이에요. 담보대출이죠. 담보대출. 담보를 잡아 대출을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러기엔 돈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담보대출만 가지고는. 그래서 팔아야만 이제 3만 원 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양관이라는 건 서양식 건물이에요. 서양식 건물.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화기 그래서 그 서양식 건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런 건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딱 하필 딱 그때 매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딱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돈이 있어도 못 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서울에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연세가 많으시죠.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수는 없고 천상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가르치진 않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이고 이건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사니까 의사하는 사람 그 도시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자본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농담으로 한 반 농담이에요. 반 농담으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의 노예들이다. 자본의 노예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도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에 가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야 진짜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합리화하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도 힘드시겠지? 어머니도 힘드실 거야. 그러니 내가 모시는 게 맞지. 여태 안 모시고 뭐 하다가 여태 안 모시고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모셔야 되니까 땅을 팔아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좀 부정적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 다음 보시면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끝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부추겨 재촉하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이제 뭐 소식도 없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제 서울에서 오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 돌다리에다가 박스를 하나 해주세요. 박스 긍정적 대상이고요. 자, 뒤로 갑니다.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릿돌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너희 증조부님 돌아가셔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너올 수가 있니? 그래서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그 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큰 이런 정도로 하시면 돼요. 큰 돌이죠.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염두부터 내지 못하였다. 요새는 염두는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 다음 보시면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 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도 물어보시죠. 어머니는 손자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간다는 얘기죠. 오늘로 갈 걸 뭘 해오는 뭐하러 왔냐? 인전 어머니 석건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우. 자 이제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가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대도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어머니는 찬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뭐를 제일 좋아하시냐면 손자들. 예. 밑에 나와 있긴 하네요. 예. 손자들과 함께 서울에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머니는 찬성입니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체견체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을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의 가치가 충분한 것. 자, 이게 이제 아직 그 전쟁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방화나 방공의 이런 가치를 따지고 있는 거죠.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요새야 뭐 당연히 들어오지만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저렴하다는 거예요. 저렴한 것. 염하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이익이 떨어질까 말까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을 해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창섭이의 가치관, 바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나한테 좀 걸레짝 같은 티셔츠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걸레짝 같은 티셔츠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걸레짝 같은 티셔츠가 10억이야. 뭐 어떻게 해서 아무튼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억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이 걸레짝 같은 티셔츠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티셔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들이 10억에 사겠다는데 내가 안 팔아. 왜? 이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팔 수 없어. 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티셔츠야.
그래서 그건 좀 이상하긴 하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티셔츠를 물려준다는 건. 뭐 아무튼 예를 든 거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10억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그것이 더 중요해. 라는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정신적 가치관, 전통적 가치관이고,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10억을 준대. 오케이, 10억 주세요. 뭐 이런 가치관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니, 저걸 왜 안 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나 같으면 팔겠다. 이건 자본주의적 가치관. 오직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그거야. 돈만 있으면 땅은 얼마든지 또 살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땅은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아니잖아. 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인 창섭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게을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아버지죠. 이제 아버지도 점심을 드시러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에서 거들던 돌인데 10명 정도.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다니. 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열 몇 명이서 들어옮겼는데 지금은 이제 수십 명이서 쩔쩔맸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창섭이가 물어봅니다.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시나요? 그랬더니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할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시체 사람들, 요즘 사람들.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고 천자문 책이요. 천자문 책을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천자문 끼고 서당 다니던 그 다리라는 거죠.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마를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주건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자, 그러니까 내가 서울을 가면 그 다리를 건너다 묻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 갈 생각이 없다는 뜻인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겠다. 이런 얘기죠. 나 주건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 아버지가 어떤 사물을 대하는 태도는 다 어떤 전통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이 대상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다리와 나무다리의 대립이 드러나요. 여러분 돌다리는 이제 어떤 튼튼하고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고 나무다리는 편의성이에요. 편하다, 편리하다는 거죠. 편의성. 근데 사실 나무다리는 금방금방 또 이제 부러지고 뭐 장마, 홍수 뭐 이런 거 한번 일어나면 금방 또 떠내려가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다리는 편의성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 현대적 가치. 그다음에 돌다리는 전통적 가치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신 거예요.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땅은 못 판다.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바치고 내 할아버지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돈들이야. 돈이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논 같은 게 독시장밭 같은 걸 사? 자, 느르지논, 독시장밭 이런 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논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르진 논 2개선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이해를 따져 사고 펄고 하느냐. 자, 전통적, 정신적 가치.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전에 많았죠. 전통적 가치관. 돈이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응? 욕심만 내서 문서 쪽으로 사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을 그냥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농사 안 짓고. 자본주의적 가치관. 그 다음에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이자.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시, 도무지. 여러분 땅 이 뜻들 다 알아두세요.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더라. 그 다음 네가 누구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해가 절하고 논해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하늘 하지만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늘이 두렵다, 하늘의 뜻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늘 자꾸 하늘에 대해서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의 덕이라는 것도 결국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 땅을 통해서야 사람에게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가 분명한 게 뭐냐? 응과, 인과죠. 인과,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게 해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해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긴들한테나 맡겨버리고 소작인들, 떡 도회지에가 앉아 소출은 팔어다 모두 도회지에 낭비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 소작만 주는 그 지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면서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인 셈이야. 그러니까 이제 땅을 가꾼다는 게 거기 이제 비료 넣고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예. 그런 거에는 돈을 벌벌 떤다는 거죠. 아낀다는 거죠.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지지 못해서, 그러니까 비료나 이런 걸 주지 않아서 땅이 배가 고프다고 말할 것 같다.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하나 두기 떠나가니 하나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나 땅을 관리하지 않는다. 정 급하게 돼서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의들, 신의는 이제 그 양의사, 서양 의사들을 이야기해요. 한의사 말고 신의들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이거는 이제 그 화학 비료입니다. 화학 비료만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어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들 갈 텐구.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야 되는데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서는 땅에 묻히기가 두렵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이죠. 이제 옛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창섭이는 아까 이제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런 정신적이고 전통적 가치관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해봤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왜 그랬지? 내가 잘못해서 반성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버지 입장을 생각을 못했네. 아버지는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와, 완전 나랑 다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이게 반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면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했다. 이단이라는 건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파가 아니라 약간 사파?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정도에서 벗어난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라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뭐 엉뚱한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엉뚱한 욕심은 뭐지? 아무튼 그러니까 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자, 의술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이런 말씀인 거죠. 매사를 이런 얘기죠. 모든 일을 욕심을 부리지 말고 순리에 따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라는 가르침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탓하지는 않겠다. 파너지 않겠다. 탓하지는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모리집의 뭐 양아치요. 예, 양아치들의 악업이 아니라 나쁜 짓이 아니라 활이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구나. 장하다. 네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내가 뭐 탓하지 않겠다. 의술도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얘기죠.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놓은 전장을 이룩해 놓은 전장을 논밭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적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수는 없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창섭이가 가업을 잊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아버지 사후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 애석하다. 그러니까 이제 창섭이가 농사를 짓지 않는 걸 탓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 것이 애석하긴 하다. 그랬더니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지 않고 그냥 저한테 넘겨주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긴 틈에서 땅들만 얼마에 고른지 아니 안 된다. 이 얼마를 고른지 이게 무슨 말? 고라 아프다 뭐 이 정도? 아픈지 안 좋아지는지 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안 좋아지는지.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고랐냐?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안 하나? 나만 그렇게 얘기하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땅이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주는 땅에 관심이 없고 소작인들은 농사를 짓는데 지주는 관심 없고 그냥 돈만 받아먹고 그러니까 땅은 고라 낮아빠진다 뭐 이런 얘기죠. 얼만 고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그 다음 보시면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테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다 팔 거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 테다. 그러니까 돈을 보고 파는 게 아니라 비싼 돈을 준다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에게 이 땅을 아끼고 애착을 가져줄 사람에게 팔겠다는 거죠. 건너집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농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나는 걸 한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저런 땅에 한 번만 농사 지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거다. 그러니까 왜? 땅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거죠. 농사꾼들이야, 농사꾼들.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라 건축업자가 아니라 농사꾼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되어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 목에 내겠니? 한 번에 일시불로 내겠니? 못 낸다는 거죠.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테니, 그러니까 이제 할부로 몇십 년 할부죠. 몇십 년 할부.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을 난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그리고 네 모가 어머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어머니만은 네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셋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힌 걸 흡족히 여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신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 좀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루루 흘렸다. 제 어머니는 서울 못 가게 됐죠.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걸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쵸? 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쵸?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왜요? 아, 그 양옥 사야 되는데. 그 양옥 지금 아니 못 사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겠죠?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이 말이, 여러분, 이거 체크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코어리가 찌르르 하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 계획이 실패해서 그 양옥 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찌르르 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찌르르 하냐?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어리가 찌르르한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실패한 거 그것도 있게 하겠지. 그 마음도.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얘가 지금 반성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반성을 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적 가치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 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죠. 아버지 된 마음으로 자식이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부탁이 막 엄청 큰 부탁이잖아요. 작은 부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큰 부탁이죠. 이렇게 큰 부탁을 하기까지는 아들도 생각을 참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 큰 부탁을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잖아. 근데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도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하시면 아들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걸 어떤 어머님이 듣고 계신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뭘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들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가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들어주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들어주고 싶어. 근데 못 들어줘. 그러니까 화가 나. 근데 그걸 내가 화가 나는 건데 그걸 엄마한테 화를 내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종현아 너 며칠 날 혹시 시간 되니? 엄마 어디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다 줄 수 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면 되게 가기가 어려운 곳, 예, 뭐 교통편이 좀 불편하고 멀고 뭐 이런 곳이에요, 보통. 그럼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모셔다 드리면 좋겠는데 하필 그때 뭐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화가 나요. 어머니 잘못은 전혀 없는데 화가 나. 그래서 괜히 이제 어머니한테 좀 엄마 왜 그런 걸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미리미리 얘기 좀 하시지.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보시면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 백낙천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백낙천의 시가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배가 고픈데 새끼들부터 먹여서 새끼들을 길렀다는 거죠. 그렇게 길렀는데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고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적에도 역시 그러했음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자, 여러분 이게
새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아니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예. 니들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입을 거 못 입고 제비는 입을 게 없겠죠. 아무튼 뭐 사람으로 치면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애지중지 애기들 키웠는데 이 애기들이 나이 먹고 성인 되니까 지들 갈 길로 가버린 거야. 근데 생각하라는 거죠. 뭘? 니들도 그랬다는 걸. 니들도 네 부모에게 그랬다는 걸 생각해라. 이런 풍자의 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지금 어떤 심정에서 이 시를 떠올리는 거냐면 창섭이가 이제 내 품을 떠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관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뭐 나랑 척을 졌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품을 떠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산다고 부모님이랑 원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척을 지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말대로 하는 그러니까 내 품의 자식은 아니구나. 내 품을 떠나 이제 자기만의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척 골스로도 가운데 골스로도 끝에 골스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 내려갔다. 의인법 쓰였네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물살을 의인화한 거죠. 가운데 장으로가 쾅 굴러보았다. 그 돌 위에 가서 굴러본 거죠.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이 소금 접시 뭔지 알아요? 양치하는 겁니다. 양치. 옛날에는 이렇게 그 소금물을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양치를 했어요. 그랬다? 옛날엔 그랬어요. 저는 아니에요. 나 때 아닙니다. 옛날 한옛날에 저는 칫솔 사용했어요. 자, 아무튼 소금 접시와 낫수건 얼굴이죠. 얼굴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다. 자, 내적 갈등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 다음 보시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글리어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자,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돌다리가 무너졌던 이유, 그 돌다리가 떠내려갔던 이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추측? 근데 이게 추측이라기보다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보시면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살펴만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가 없을 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다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돌다리가 뭐가 잘못돼서 떠내려간 게 아니라 돌다리는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냥 물이 많아서 그냥 떠내려간 게 아니라 뭐가 막혀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돌다리가 이렇게 될 리가 없다. 돌다리는 엄청 튼튼하고 오래오래 유지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때 그 이제 돌다리를 살펴봤다면 떠내려가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떠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돌다리가 떠내려갔네 안 떠내려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순리대로 잘 지켜서만 한다면 이 전통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지킬만 하다는 거예요. 그거야. 그러니까 돌다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돌다리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그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내적 갈등이 있었잖아. 아들 말대로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불편했던 거야.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뭐 새끼들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했는데 돌다리를 보면서 지금 마음이 다 씻겨 내려간 겁니다. 돌다리 보고 이제 양치하면서 내적 갈등이 사라지고 그래 정신적 가치를 지키는 게 맞지.
돌다리가 천년만년 가는 이런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것처럼 이런 전통적인 가치도 천년만년 가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굳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각자 자기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들 말을 들었어야 했나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 맞았다. 그래서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어. 그러니 사람이나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도 천리의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나는 거고 아들도 역시 자기의 가치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서울로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둘 다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가는 전통적 가치관의 편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아주 이렇게 딱 말하진 않습니다. 딱 뭐 이걸 비판해서 말하진 않지만 은근히 이제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전통적 가치와 어떤 현대적 가치가 나오면 보통 전통적 가치가 긍정입니다. 문학에서는. 또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나오면 문학에서는 정신적 가치가 항상 긍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적 가치는 보통 문학과는 거리가 멀죠. 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좀 미리 해놨는데,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서술자가 굉장히 좀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창섭이의 속마음은 이랬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속마음은 이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편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내면이 다 드러납니다. 주제는 땅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던지는 것입니다. 갈등의 이유와 양상. 자, 왜 갈등하는가? 창섭과 아버지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리고 양상은 창섭과 아버지의 외적 갈등.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건 전개. 그래서 창섭이가 이제 마을에 왔고 어디를 거쳐서 왔고 그 다음에 뭐 개울가에서 아버지 만났고 집에 갔다가 어머니 만났고 아버지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또 개울가에 가서 어쩌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어떤 시간 순서고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건 전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적 상징적 소재는 이거는 이제 돌다리와 나무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써두세요. 돌다리는 전통적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고요. 나무다리는 편의적 그 다음에 물질적 가치를 상징한다. 또 현대적 가치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래적 특징. 자, 요게 이제 소설이라는 갈래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정을 했겠죠. 소설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실성과 허구성. 진실성은 있을 법한 이야기, 허구성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뭐라고 합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를 지어낸 것. 이것이 소설이죠. 그죠? 이게 진실성과 허구성을 딱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설의 3요소. 자, 이거는 사실 위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인물은 인물의 성격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창섭이의 가치관, 아버지의 가치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 전체 줄거리 파악하시면 되고 배경은 아까 이제 시간적 배경. 사실 이건 시대적 배경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어떤 시대적인 사건이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시간적으로 개화기다. 이 정도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갈등. 아까 얘기한 가치관의 갈등, 이런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라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핵심 정리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줄거리 요약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신사고를 배우시는 분이 있다면 신사고 교과서에서 이제 이 작품이 나오는데 학습활동 4번을 보면 위에 1번, 2번, 3번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들이에요.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갈등인데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이 배경의 부분이 여기 조금 추가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자, 창작되고 발표된 시기가 일제강점기인데 중요한 건 이 일제강점기라는 이 개화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물질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말이 결국 이제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물질적 가치관으로 보지 않았는데 물질적 가치관이 드러나게 시작한 그 시대가 이때라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뭐 조선시대에도 사실 물질주의는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게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이제 작가가 바라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부정적. 그래서 정신적, 본래적, 전통적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이 작품을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